여러분 이태백, 38선, 4호정, 56도 이런 말 기억하세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태백. 38세까지 버티면 선방했다. 38선. 45세면 정년이다. 4호정. 56세까지 버티면 도둑놈이다. 56도라는 말이 있었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들이고 회사는 다 망하고 취업할 곳이 하나도 없고 하필 그때 졸업반이었던 사람들은 취업이 하나도 안 됐죠.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던 사람들도 많았고 일가족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기억이 있던 그때 우리나라 좀 어른들한테 언제 가장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모두 한결같이 꼽는 그때를 IMF라고 하죠. 근데 주기적으로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서 제2 IMF 사태가 온다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근거들을 좀 보자면 이런 거죠. 97년에 IMF가 터지기 직전에 96년도를 보면 엔저 상황이었어요. 엔화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비 일본 상품들이 할인하는 효과가 나서 수출이 일본이 잘 되게 되고 한국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갑자기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그때도 반도체였는데 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역 적자가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들, 다른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부도 릴레이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도 엔화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죠.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길어지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 스리랑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곳들의 부도 릴레이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 상황이 우연찮게 되게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또 IMF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강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 IMF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많은 기사, 유튜브들이 동일하게 같은 주제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IMF는 외환위기거든요. 외환위기와 불황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걸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기자라든지 유튜버들도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불황이 온다라는 걸 IMF가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IMF라는 워딩을 끌어다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 IMF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환위기 사태예요. 외환위기 사태. 그래서 동아시아 외환위기 사태라고 우리가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이게 IMF로 기억되는 걸까요? 그때 우리가 빌린 외환,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 달러죠. 달러를 갚을 돈이 모자라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한테 돈을 정확히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참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돈 빌리면 참견을 받죠.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거 하려고 은행에다가 PF 대출이나 이런 걸 신청을 하면은 이런저런 요건을 다 채워오라고 굉장히 간섭을 하거든요.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서 IMF로 기억되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외환위기 사태가 맞죠. 그러면 이제 불황이랑 외환위기 사태가 뭐가 다르냐. 외환위기 사태는 아주 쉽게 말하면 빌려온 달러를 못 갚았다. 못 갚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단기 외채,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짧은 기간에 빌렸어요. 이런 걸 단기 외채라고 합니다. 외국에 단기로 빚진 거. 자, 나라가 먹고 살려면 생산을 해야겠죠. 생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가난한 나라들은 토지와 노동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본이 없으면 뭔가를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죠. 자본을 빌려와서 토지에다가 설비를 장착하고 거기에서 노동력을 써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외국에 팔아서 돈을 벌어와요. 벌고 전에 빌렸던 돈을 갚아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국가들은 성장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건 원화가 아니에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로 전 세계의 돈이라고 불리는 건 달러예요, 달러. 그걸 기축통화라고 하죠. 나라와 나라 간에 거래할 때 서로 믿을 수 있는 통화로 정한 거, 그걸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에 필요한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오려면 결국 달러를 주고 사와야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랑 북한 간에 거래할 때도 달러로 거래합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옛날에 이제 서로 협력을 했었죠.
그때 당시 개성공단에 가 있는 업체들도 북한에서 밥을 사 먹든 그 안에 뭐 은행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슈퍼도 있고 별별 거 다 있거든요. 그 안에서 생활 똑같이 한국이랑 하는데 사용하는 돈은 다 달러예요. 왜냐면 상호 간에 우리 돈도 북한이 믿지 못하고 북한 돈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는 통화로 정한 게 달러란 말이에요. 그 달러가 돈인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었어요. 그 토지에다가 설비를 장착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팔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빌려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기업들은 더 열심히 많이 빌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죠. 지금 사업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빌려와서 사업하는 게 맞겠죠. 게다가 한국은 금리가 매우 비쌌어요. 한 20, 30% 이상씩 다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 금리의 3분의 1밖에 안 됐고 미국도 한 절반 가격이면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렴한 곳에서 돈을 빌려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달러빚이라는 걸 냅니다. 근데 이 달러빚은 무서운 게 뭐냐면 환율이 1,000원일 때 돈을 빌리면 1달러를 빌리면 나중에 1,000원을 갚으면 되죠. 근데 환율이 갑자기 2,000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1,000원일 때 1달러를 빌렸는데 1달러를 갚기 위해서는 2,000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빚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당시 기업가들은 그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환율이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관리변동환율제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한 선에서 계속해서 환율을 유지해 준다라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딱히 환율 변동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가 싼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면 고속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일본이 너무 많이 돈을 버니까 미국이랑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엔화 가치를 높여서 수출이 좀 잘 안 되게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잘 안 팔릴 때 우리나라가 많이 팔아야겠다. 이때다. 얼른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자. 이러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막 빌려왔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나라가 가진 돈보다 빌려온 돈이 2배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 지금 니네 나라 갑자기 수출도 안 되는 것 같고 아시아 애들 지금 전부 다 위태위태한 게 좀 불안해. 그리고 니네 지금 외환보유고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줄더라? 야 그냥 빚을 다 갚아줄래? 원래 계약기간 전에 갚으라 그러면 안 되겠는데 계약기간이 짧은 거 그러니까 단기로 빌린 돈들은 야 연장 못 해줄 것 같아 그냥 갚어 1년이 안 되는 것들 그런 대출들은 그냥 갚아줄래? 라고 했던 게 갑자기 이제 위기가 된 거예요. 왜냐면 기업들은 갑자기 갚을 수가 없게 되고 원래 다른 데서 빌려서 갚아도 되는데 다른 데도 안 빌려주겠다고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환율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나라에서 환율을 관리해줬었는데 나라가 가진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방어를 못했고 환율이 갑자기 2,000원까지 뛰면서 원래 있던 빚의 원금도 늘어나고 이자도 늘어나다 보니까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국가부도 사태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냥 안 갚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나게 되면 더 이상 뭔가를 사오거나 빌려오거나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MF라는 곳에 돈을 빌립니다. 빌려서 갚기 위해서죠. 근데 이게 지금과는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외환 보유고가 달라요. 당시에 나라가 갖고 있는 달러가 별로 없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갑자기 야 니네 단기 배채 이제 연장 안 돼. 빚 다 갚어 라고 해도 그 갚어라고 할 돈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3천만 원 받았는데 여러분들 통장엔 한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3천만 원 지금 이제 갚아줄래? 라고 해도 그래 알았어 갚을게. 갚으면 그만이잖아요. 당시에는 3천만 원 빌렸는데 집에 있는 돈은 1,500만 원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IMF라는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이 외환보유고에 대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기 외채를 갚으라고 한다고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단기 외채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제 달러빚이 위험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처럼 막 덮어놓고 막 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IMF 때보다는 90년대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빌리곤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진 자산 대비 부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단기 부채가 많은 나라들이 보통 외환위기가 오는 거고 아무리 부실한 나라라도 단기 외채가 없으면 외환위기는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진 자산 대비 이 단기 외채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변했어요. 변동환율제라 그래서
환율이 시장 가격 따라서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돼요. 근데 당시에는 관리변동 환율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있는 돈을 끌어다 쓰면서 계속 사람들이 많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려고 하면 계속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서 환율을 지켜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굳이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환율을 지킬 필요는 없어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정을 위해서 좀 지키지만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국가가 굳이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국가부도 사태까지 가는 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환율 제도가 달라서 예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죠. 당시에는 이제 신이 나서 달려갈 때였어요. IMF 이후로 지금까지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성장의 늪에 허덕이고 있죠. IMF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금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안에서 돈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IMF 이전까지는 기업들의 대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개인들이 집 살 때 사는 대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기업들의 대출이 예전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돈의 수요가 적어서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들이 예전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설비를 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빨리 달리다가 넘어졌을 때와 천천히 걷다가 아니면 서 있다가 넘어졌을 때는 너무 다르거든요. 예전에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넘어져 봤더니 발목도 삐었고 팔도 부러졌고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가벼운 산보 정도로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무리한 투자를 하고 무리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부작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업난에 허덕이고 경제가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만큼 달리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또 아닙니다. 근데 외환위기가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든 그냥 불황이 와서 어려워지든 뭐가 차이가 있냐. 어차피 그냥 다 어려워지고 안 좋아진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외환위기는 이게 아예 국가부도로 가거나 아니면 모라토리엄이라고 채무를 유예하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냥 불황은 허리띠 좀 졸라매고 전부 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벌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달러만이 돈인 세상인데 신용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든 돈이든 이런 것들을 빌려오거나 사오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부도가 나버리거나 모라토리엄이 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돈 빌려오거나 어떤 필수품들을 구해오기도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국가가 재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사실 불황이라는 건 불황형 흑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수출은 되게 안 되는데 수입을 훨씬 안 해서 흑자,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을 번 거예요. 예전보다 돈을 잘 벌지 못하지만 남는 건 남아. 왜? 예전보다 안 쓰기 때문에. 불황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조금 예전보단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고 외환위기라는 건 국가부도 사태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럼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다르냐면 외환위기가 오잖아요. IMF 때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거의 90% 빠질 수 있어요. 자산 가치가 90% 빠질 수 있다고요. 국가부도 사태가 갈 수 있으면. 근데 불황이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고점 대비 뭐 이게 집이 됐든 주식이 됐든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지는 게 거의 선진국들, 자리를 잡은 나라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황이 와도 한 30% 정도밖에 안 빠진다. 그리고 한 10번에 한두 번 정도나 한 50%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다. 고점 대비. 근데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설이 나오게 되면 9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환위기가 올까봐 90%까지 빠질까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이건 항상 그냥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사실 90%까지 빠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IMF 정도나 아니면 미국의 1920년대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 이 정도가 와야 되는데 세계 대공황도 사실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의 중앙은행 시스템과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지금의 중앙은행은 올마이티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바뀌었어요. 예전엔 근본이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올마이티가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경험이 축적이 되었고 지식이 쌓였는데 그 와중에 올마이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도의 세계 대공황은 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IMF 외환위기라는 건 오기가 어렵다. 자, 제가 막연한 긍정론자나 막연한 상승론자가 아닌 거 아시죠? 자, 제가 22년도에 금리 올리는 순간부터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 대부분의 뉴스나 유튜버들은 내년 8월이 오면 뭐 전세 대란 때문에 급등할 거라고 했고 더 폭등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불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2년 내내 힘들다가 가격이 한 30% 정도 빠지게 되면 데드캣 바운스로 어느 정도 상승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것도 거의 다 맞았어요. 그쵸? 거의 다 맞은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자산 가치들이 어느 정도 반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작년 기준으로는 올해 1월이면은 금리 꺾일 거라고 했고요. 올해 1월이 되니까 다시 6월이면 금리 꺾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리가 없다. 금리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고,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막연한 긍정론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황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산 가치들은 어느 정도 반등한 상황이지만 이게 계속 또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불황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 결국 투자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는 또 많은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2의 IMF가 올 거다 하고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고점 대비 자산 가치의 30에서 50% 정도 빠지면 빠질 만큼 다 빠진 거거든요. 예전처럼 IMF 같은 대폭락 상태는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IMF는 없어요. 없고, IMF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되게 외환위기와 불황의 차이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고, 재테크를 말씀하시고 부동산을 말씀하시는데도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해요. 예, 이건 아주 옛날부터 반복되었던 일이고 조금만 돌이켜봐도 아실 거예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 2년 전쯤 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유튜버들의 대부분은 금리랑 자산 가격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다들 학습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줄었지만, 사실 다들 잘 모르는 거를 그냥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그런 거고, IMF랑 불황은 다르고 IMF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황이 와도 고점 대비 30% 정도가 열에 8, 9번이고 고점 대비 50%까지 가는 경우는 열에 한두 번이다. 예,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유튜버라는 거, 기자라는 거는 그래요. 방송이라는 거 자체에 도그마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원하는 걸 목소리 내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자들도 기사를 쓰면서도 본인의 애환과 고충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독자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공포의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건 독자들이 그런 얘기에 훨씬 어그로가 끌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고 싶어 하니까, 자극적인 소재를 써야만 또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금리의 고물가의 장기 불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올 거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제2의 IMF가 온다라고 워딩을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불황은 올 수 있으나 제2의 IMF는 없다. 요거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영상을 몇 번 좀 더 보시다 보면 완벽하게 머리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는 제2의 IMF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오래 아팠어요. 예, 워낙 자주 아프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프게 되면 또 몇 달씩 아프기 때문에 올해 유튜브를 좀 잘 못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찍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또 자주 찾아뵐 수 있기를 저 스스로도 좀 기대해보고 다시 이제 열심히 찾아뵙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